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알고리즘 및 실습 12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대추적, 즉 백트래킹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설계 기법은 뭐가 있었냐면 전수조사 방법이 있었고, 분할 정복이 있었고, 탐욕적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적 프로그래밍이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는 경우의 수가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분할 정복은 보통 많은 성능 개선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 문제를 해결책을 찾을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분할 정복보다는 탐욕적이나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해 보려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적 방법은 잘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탐욕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동적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도 최적화 문제들 중에 최적 원칙을 만족하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동적 프로그래밍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도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추적입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수조사로는 힘들 것 같은데, 뭔가 전수조사 자체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추적입니다. 즉,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만 탐욕적 방법, 동적 프로그램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다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설계 기법이 대추적 기법이고요. 대추적 기법은 모든 경우를 꼭 다 해볼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즉, 전체의 경우 중 많은 경우를 배제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다시 말씀해 드리면, 대추적은 전수조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말고 분기 한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기 한정법은 노트 13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로는 너무 많고, 그런데 탐욕적이나 동적 프로그래밍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다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대추적 분기 한정법이 있고, 대추적은 DFS 기반이고 분기 한정은 BFS 기반입니다. 그러면 대추적하고 DFS랑 어떤 관계가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DFS를 배운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코드들을 보면 재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DFS라고 그 함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썼던 캔섬 같은 문제도 이 재기호출 트리를 그려보면 이 트리에 대해서 DFS를 수행하는 걸로 전수조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과 DFS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DFS는 이렇게 한쪽으로 쭉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런 형태로 내려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게 전형적으로 재기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대추적은 보통 주어진 집합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도록 일련의 객체를 선택하는 문제에 적합합니다. 대추적을 사용하여도 여전히 최악의 경우에는 지수 비용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에 따라 많은 경우 입력이 매우 크더라도 효율적으로 답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배제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배제하는 것이 많아야지만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 이 밑으로는 원래는 전수조사한 많은 것들을 검사해야 되는데 요걸 검사하는 순간에 이 밑에 있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추적은 전수조사를 하되 많은 것들을 안 해도 되게끔 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대추적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5가지 문제를 살펴볼 건데 되게 유명한 문제들이에요. N 퀸스라는 문제가 있고 부분 집합의 합 문제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봤던 캔썸, 하우썸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 색칠하기. 이건 수학에서도 매우 유명한 문제이고요.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 이거는 이미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해밀턴 회로 문제. 요거는 웹판원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영일 배낭 문제나 부분 집합의 합 문제만 보셔더라도 이게 요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분 집합의 합은 숫자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숫자들 중에 고르는 거예요. 영일 배낭도 물건들이 막 있을 때 이 물건들 중에 어떤 물건들을 가방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은 대추적을 이용해서도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 동적 프로그래밍은 안 되고 전수조사로는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중간적인 어떤 수준의 해결책으로 대추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추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집합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도록 일련의 요소를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사용합니다. 대추적은 깊이 우선 검색을 변형한 기술입니다. 이걸 꼭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으로 전수조사, 재기 호출을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조사하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안 해도 건너뛰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깊이 우선 DFS를 통해 방문해야 되는 전체 트리를 상태 공간 트리라고 합시다. 이 대추적은 이 상태 공간 트리에 있는 모든 경우를 방문하지 않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추적 기법은 어떤 노드의 유망성을 점검한 후 유망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그 부모로 되돌아가 다음 자식 노드를 이용하여 문제의 답을 찾는 기법을 말합니다. 유망 여부라고 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으면 유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캔썸에서도 처음에 7로 시작해서 3, 4,
5, 7이 있을 때 5, 3, 4, 7 이런 형태였을 때 5를 이용해서 2로 갔죠. 그 다음에 2로 갔더니 다시 5를 뺐더니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됐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유망하지 않은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2에서 3을 빼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유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난번 전수조사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가지치기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망하지 않은 노드가 포함되는 경로는 더는 고려하지 않으며 이 과정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해야 되는 트리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답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안 가죠. 그래서 상태 공간 트리를 가지치게 만들어진 가지친 상태 공간 트리에 있는 노드만 방문한 형태가 대추적 기법이고 이 트리와 이 트리를 비교했을 때 얘에 비해서 얘가 상대적으로 노드의 수가 대폭 감소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대추적 기법이. 뒤에 나오는 이제 문제를 보면 좀 더 이 상태 공간 트리, 가지친 상태 공간 트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유망성, 그런 개념들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추적 알고리즘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출발 노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노드가 유망한지를 살펴봅니다. 유망하면 이 노드에서 해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고 찾으면 그 해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의 모든 자식 노드에 대해서 이 과정을 재기 호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DFS를 보면은 여기에 들어와서 시작 노드 들어와서 시작 노드의 비지트를 추려놓고 자식 노드에 대해서 그 자식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재기 호출을 하는 거죠. 그 노드를 시작 노드로 재기 호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런 형태를 요런 식으로도 바꿔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노드가 주어졌을 때 그 노드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 노드는 살펴보고 있지 않죠. 이 노드의 프로미싱은 별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프로미싱한 노드들을 여기에 줬다고 치고 이 살펴볼 때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윗부분하고 위 알고리즘하고 얘하고의 차이 나는 부분은 얘는 재기 호출한 다음에 노드의 유망 여부를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는 노드가 유망한지 보고 유망하면은 그 노드를 가지고 뭔가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고 살펴보고 그 차이인데요. 그 차이가 함수 스택 사용 측면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이 대추적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프로미싱한 함수. 이 프로미싱한 함수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또 많이 배제를 하냐가 이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DF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트리를 만들어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기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기 호출 트리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 트리를
우리가 DFS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FS 한다고 스택을 해가지고 반복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하듯이 재기 호출 알고리즘을 쓰는데 모든 경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할 때마다 어떤 프로미싱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노드를 탐색할지 안 할지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요 둘의 차이는 코드를 통해 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nqueens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nqueens 문제는 n 곱하기 n 크기의 서양 체스판에 여왕말들을 서로 위협하지 않도록 n개의 퀸을 배치하는 문제예요. 이 여왕말은 서양 체스에서 여왕말은 상하로, 좌우로, 또 대각선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행에 두 개를 놓으면 이 둘은 서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협하지 않게 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여왕말을 행마다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씩 배치를 해야 서로 위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n이니까 요 첫 번째 에 놓을 수 있는 위치는 n개가 돼요. 따라서 총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경우의 수는 n의 n승이 됩니다. 각 말들은 요 n개의 칸 중에 한 곳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가 n의 n승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만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요 말을 놨을 때 바로 아래다가 놓게 되면은 서로 위협하기 때문에 같은 열에는 위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요 n의 n승 중에 일부만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서로 위협하지 않는 배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nqueens 문제를 대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문제 크기를 줄여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4x4 체스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행에 하나의 여왕말만 놓을 수가 있고 총 그런 후보 수를 살펴보면 256개의 후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요 넷 중에 하나 놓을 수 있고 그 다음 말은 21, 22, 23, 24 이런 형태로 놓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맨 단말에 총 있는 그 단말에 있는 노드 수가 256개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노드들은 재기 호출이 필요한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전수조사라고 하는 재기 호출을 통해서 우리가 총 256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256개의 재기 호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우를 따지게 되면 1 더하기 4 더하기 4의 2승 더하기 4의 3승 이런 식으로 노드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게 총 노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우리가 특별하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만큼의 재계 호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우리는 상태 공간 틀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전수조사했을 때 호출되는 그런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가지치기에 따라서 이만큼을 재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횟수의 재계 호출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포킨스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보면 1, 1에 예를 놔요. 그러면 2, 1, 2, 2, 2, 3, 2, 4가 가능한데 요 두 개는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으로는 진행이 안 돼요. 그럼 2, 3을 놓고 그러면 2, 3은 1, 1에 있는 애와 서로 충돌이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3을 놔보는데 3, 1, 3, 2, 3, 3, 3, 4를 놓을 수 있는데 보시면 이 4개가 다 안 됩니다. 여기도 못 놓고 여기도 다 못 놔요. 그러면 다 꽝 되고 올라가서 2, 4를 검토해 봅니다. 2, 4도 문제 없으니까 다시 또 이 밑에서 4개를 살펴보는데 3, 1은 안 되고 3, 2는 오케이예요. 그럼 3, 2를 놓고 4를 놓으려고 그랬더니 4, 1부터 4, 4는 모두 안 돼요.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1, 2로 가야 됩니다. 1, 2로 가서 1, 2에서는 2, 1, 2, 2, 2, 3 다 안 되고 2, 4는 돼요. 그럼 2, 4에서 3, 1, 3, 2 쭉쭉 가야 되는데 3, 1이 오케이예요. 그러면 4, 1, 4, 2 안 되고 4, 3을 넣었더니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개까지 다 놨으니까 4, 3, 3, 1, 2, 4, 1, 2가 올바른 답이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고 얘를 해결했으면 이제 올라와서 4, 4를 해봐야 되는데 4, 4는 요거랑 겹쳐서 안 되니까 꽝이 되고 올라오고 3, 2, 3, 2는 안 되죠. 3, 3 안 될 거고 3, 4도 안 돼요. 그럼 올라와서 다시 1, 3을 트라이 해봐야 됩니다. 1, 3을 트라이 해서 그 다음 밑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 3을 다 하고는 1, 4를 트라이 해보면 전체를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포킨스 문제로 가지친 상태 공간 트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드 수가 61개예요. 실제 구해보면 4개, 16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40개. 그러면 얘까지 61개의 노드를 살펴본 거예요. 원래는
제곱 4의 3승 4의 4승 256 64 이만큼 필요한데 이 개수들 중에서 61개만 고려해서 답을 찾은 거고 두 개의 답이 있는 거죠. 요 답하고 요 답 두 개가 존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백트래킹 하는 기법이 되겠고 이 백트래킹을 만들기 위해서는 promising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엔퀸스의 promising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각 여왕말을 다른 행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요번에 6번째 행에다가 어떤 여왕말을 놓으면 이 여왕말과 1행, 2행, 3행, 4행, 5행에 있는 여왕말들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같은 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요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 있으면 안 돼요. 대각선에 위협하는지는 어떻게 보냐면은 요 다른 말과 열의 차이와 행의 차이가 같으면 대각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의 절대치, 그 차이와 행의 차이. 이 행은 항상 마지막 행에 놓은 애가 더 크니까 걔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늘 양수가 될 거고 얘는 앞에 있을 수 있고 뒤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치를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일치하면은 대각선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엔퀸스 문제의 시간 복잡도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61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아까 341개 1, 4, 16, 64, 256 이렇게 341개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원래 두 개의 퀸수가 같은 열에 위치할 수 없다라는 걸 제외하면은 1, 4, 4, 3, 12, 12에 24, 그리고 2니까 48. 대각선, 그러니까 같은 열에 위치할 수 없다라는 것만 계산하면은 60, 84, 88, 89개. 89개. 인데 실제적으로는 61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을 비교해 보면 엔퀸스일 때는 원래 341개 얘를 살펴봐야 되는데 B라는 알고리즘 하나 했습니다. 이 B라는 알고리즘은 각 행의 말이 모두 다른 열에 위치하도록 하는 n팩토리얼 경우의 수를 조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있으면 여기 놓고 요런 애들 여기 뭐 여기 요런 애들을 만들어서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이런 애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총 24가지가 있다는 거죠. 4일 때는. 그런데 이게 커지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백트래킹 하는 게
실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우수하고요. 요 17개라는 거는 총 61개 중에 우리가 이 노랗게 유망하다고, 구한 것의 개수는 61개 중에 17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요된 비용은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커지면은 어차피 얘도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지수시간 알고리즘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뭔가 기존에 비해서 원래 해야 되는 전수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한 시간 내에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적냐, 그거는 조금 더 물론 이런 경우 보면 12일 때는 요 정도 되면은 요거는 1초 이내로 들어오겠죠. 우리 컴퓨터로 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좀 더 커지면 이제 이런 대추적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빠르게는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추적은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추적 알고리즘은 이렇게 요 형태 또는 요 형태 두 가지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엔퀴즈 문제에 대해서 실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런 형태죠. promising. 요 재교체했을 때 바로 노드를 유효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 여기서 보면 -1을 줘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0을 주고 요 수치들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제 -1을 주고 검사를 하면은 -1이라는 건 유효한 노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과 열 정보를 0부터 n-1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미싱을 4-1을 물어보면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죠. 프로미싱이 true, 요건 검사할 테니까 true가 돼서 여기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로우 플러스 1이니까 0이 돼서 0, 0에다가 첫 번째 말을 놓고 그 다음 열을 놓으려고 출발합니다. 로우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서 00, 00에 세팅하고 또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데려왔을 때는 0번째 행에 1, 그러니까 11, 12, 13, 14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4, 0으로 출발하고 1로 들어가면은 그 0에서 이 컬럼에 따라서 0번째에다 0을 넣고 넣은 다음에 프로미싱을 확인해 보고 00을 프로미싱인지 확인해 보고 프로미싱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교출하는 그런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형태에 해당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는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4, 0을 주고 이제 이것도 뭐 -1도 이게 왜냐하면은 그림을 보면 요 첫 번째 노드가 있잖아요. 요 노드를 부출하면은 요 4개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4, 0을 주고 시작하는지 4, 0 대신에 -1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로 플러스 1에 이제 할당을 해야 되겠고, 검사도 로 플러스 1이 되겠고, 로 플러스 2가 콜 렌스가 되면 종료가 돼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더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처럼 원래대로 4, 0으로 해서 이제 이 노드 부분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요 네 개를 돌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진행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넣고 프로미싱인지 확인해서 프로미싱이면 그 다음 걸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실제 저지의 엔크림스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추적은 전수보다 검사하는 양을 줄여주지만 그 효과는 문제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건 많이 줄여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별로 안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문제이지만 엔퀴즈 문제 말고 앞으로 살펴보는 뭐 이런 부분집합 합 같은 경우도 이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가지친 트리의 모습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추적 알고리즘의 성능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그걸 분석하게 해주는 것이 몬테칼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인스턴스에 대해 검사한 양을 미리 알 수 있으면 대추적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요거를 미리 계산해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테스트해 봐서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얼마나 줄여주냐, 이거를 이제 몬테칼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알고리즘 구현해서 조사하는 그 개수를 구해서 얘는 대략 이 정도 줄여주겠구나라는 것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몬테칼로 알고리즘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점검하게 되는 상태 공간 트리의 전형적인 경로를 무작위로 생성해서 이 경로상에 점검하는 노드 수를 계산하고 이걸 이용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될 것이다, 어느 정도 검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로를 무작위로 생성하기 때문에 몬테칼로 알고리즘은 확률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몬테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대추적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태 공간 트리에서 같은 레벨에 있는 모든 노드의 유망성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이렇게 4개로 갔는데 요 노드를 점검하는 알고리즘하고 요거하고 요 4개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가서 얘가 뭐 20개다. 그러면 총 80개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추정치가 얘도 비슷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요때 점검하는 방법과 요때 점검하는 방법이 다르면은 얘가 20개라고 해서 이쪽이 20개 그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노드의 유망성 여부를 같은 레벨에 있는 모든 노드의 유망성 여부를 점검한 절차가 같아야 되겠고, 상태 공간 트리에서 같은 레벨에 있는 모든 노드의 자식수도 같아야 됩니다. 어떤 건 5개, 어떤 건 2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물론
가지치기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검사해야 되는 거의 개수는 동일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엔퀸스 문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 엔퀸스 문제는 몬테칼로 알고리즘을 구현해 가지고 이 엔퀸스 문제를 분석할 때 얼마만큼 많은 노드를 검사하는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랜덤하게 생성하는 방법은 루트 노드부터 단말까지 랜덤하게 선택한 유망 노드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개로 내려가니까 넷 중에 하나를 같은 확률로 결정해서 내려가면 돼요. 또 4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ti, 레벨 i에 있는 노드의 그러니까 mi는 레벨 i에 선택된 노드의 유망한 자식 노드의 수이고요. ti는 레벨 i에 있는 노드의 자식 노드의 총 개수입니다. 그 엔퀸스 문제는 항상 n개로 노드들이 n개로 브랜칭이 되기 때문에 ti는 늘 n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몬테칼로 알고리즘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0 여기서 첫 번째에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유망한 애의 개수, 뭐 이게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그 다음에 거기서 또다시 n개를 검사하죠. 그러면 요 n개에서 또 유망하다고 본 애, 그럼 유망한 애가 2개면 2개라고 치고 요 한쪽으로 또 가요. 그래서 또 살펴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쭉 가서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 요 브랜치에서는 20개, 그러면 전체로는 40개,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덧셈이 그거를 포함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퀸스의 n이 4일 때를 살펴보면 처음에 요 4개 중에 1, 2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망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로 가는 거예요. 유망하지 않은 쪽으로 갈 수는 없고 유망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4개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유망해요. 그리고 하나를 또 마지막으로 검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 53개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정하지 않고 1, 2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1, 2를 선택하면 이제는 유망한 노드가 2개가 됩니다. 그 2개 중에 또 2, 4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총 검사하는 노드들은 85개 있다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각각 아래 2개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2개고 얘는 하나씩인데 얘는 2개니까 나머지도 2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로 가면 하나씩 있다니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요 사이에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개를 해서 평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계산해서 53과 85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몬테칼로 알고리즘입니다. 몬테칼로 알고리즘은 대추적 기법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이는지 추정을 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